일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미국 대학의 일본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이야기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알렉스 존슨이고 대학생이에요. 저는 미국인이지만 일본 문화를 좋아해서 항상 일본 책들을 들고 다니며 읽었어요. 청소년기부터 일본어를 공부해서 이제 일본어 기초 수준의 일본어 회화를 할 수 있고 일본어로 된 글도 읽을 수 있지요. 사실 저는 일본 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시아 문화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유명한 일본 작가들의 책을 읽으며 매일 몇 시간씩 보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일본어로 토론할 수 있었어요.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일본 문학 동아리에서 다른 8명의 학생들과 원형으로 둘러앉았어요. 책을 펼치고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주제들을 토론했어요. 방에는 오래된 종이와 녹차 냄새가 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했어요. 알렉스, 일본 문학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정말 놀라워요 라고 다른 학생들이 말하곤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수요일 밤에는 전통 다도를 했어요. 뜨거운 녹차를 작은 도자기 찻잔의 완벽한 동작으로 따르는 법을 배웠어요. 일본 영화에서 본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어요. 정말 세련되고 교양 있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가부키라고 하는 전통 일본 연극을 큰 화면 앞에 모여서 봤어요. 배우들은 화려한 화장을 하고 극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모든 단어, 모든 몸짓, 모든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즐겁게 관람했지요. 동아리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다카하시였어요. 두꺼운 안경을 쓴 조용한 일본 학생이었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해주곤 했어요. 알렉스,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주곤 했어요. 일본 문화는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아름다운 문화예요. 정말 깊이와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특별하고 똑똑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그 옆 나라인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요. 한국 영화를 끝까지 본 적도 없었어요. 한국어로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고 있었고 아마 그것도 틀리게 말했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냥 시끄럽고 번쩍거리는 나라였어요. 밝은 색깔과 바보 같은 오락으로 가득한 곳이요. 사람들이 팝 음악과 로맨틱한 TV 프로그램에만 관심 있는 곳이라고 상상했어요. 배울 만한 진짜 문화나 역사는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지요. 한국 학생들이 캠퍼스 곳곳에 자신들의 문화, 행사를 광고하는 밝은 포스터를 붙일 때마다 저는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한국 문화의 밤, 우리 음식을 맛보러 오세요. 라고 큰 글씨로 써진 포스터도 있었어요. 이번 주말 한국 영화 마라톤 이라고 쓰인 것도 있었어요. 매일 이런 표지판들을 봤지만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이미 일본을 통해서 진짜 아시아 문화를 충분하게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책과 다도가 저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든다고 확신했어요. 사실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세련됨을 이해하지 못해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교양 있고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편협하고 어리석었죠. 화요일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모든 걸 바꿔놓을 날이었어요. 일본에서 사온 가죽 수첩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펜을 들고 동아시아 역사 수업 교실로 들어갔어요. 나가타 교수님이 교실 앞에 서 계셨어요. 키 크고 마른 일본 출신 분이셨는데 두꺼운 검은 안경이 눈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했어요. 회색 머리는 완벽하게 빗어넘기셨고 어두운 정장 차림이 매우 진지하고 중요해 보이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노트북을 클릭하시며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들을 보여주는 밝은 파란색 지도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독도섬들인데 우리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흥미로워 보였거든요.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른 것을 알고 있나요? 국제법은 분명히 일본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안경을 고치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질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수첩에 열심히 끄적거리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실 뒤쪽 구석에서 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누군지 보려고 뒤돌아봤어요.
지민이라는 조용한 한국 여학생이 손을 든 거였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고 곧은 검은 머리에 흰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수업에서 본 적은 있지만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교수님, 지민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나가타 교수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네.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오래된 한국 역사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으며 계속 말했어요. 이 책들의 독도가 1500년 넘게 한국 것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세종 왕조 시대의 자세한 기록들이 한국 관리들이 이 섬들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라 왕국의 더 오래된 문서들에는 한국 어부들이 그곳에 영구적으로 살았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나가타 교수님은 조금 당황하셨지만 대답하셨어요. 검증되지 않은 모든 기록들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코 위로 긴장스럽게 밀어 올리셨어요. 하지만 지민은 말을 이어갔어요. 차분하게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반쪽으로 돌렸어요. 사실 교수님, 제가 이 문서들의 사본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출처도 표기되어 있고요. 같이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 매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지민이가 노트북의 이미지를 클릭하며 계속 말했어요. 이건 1877년 일본 지도예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이 섬들을 자세히 보세요.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요. 다음 이미지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1900년 대한제국의 공식 문서인데 이 섬들에 대한 명확한 정부 통제권을 확립한 거예요. 이 문서에는 정확한 좌표가 나열되어 있고 섬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방이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이 귓속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생들은 의자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바라보고 있었고요. 일부는 핸드폰으로 지민이의 노트북 화면을 사진 찍고 있었어요. 나가타 교수님은 자신감을 잃은 목소리로 마저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론을 지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기뻐요. 지민이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에 여러 번 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매번 거부한 건 일본이었어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이어서 한국은 숨길 게 없거든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 한국 학생에 대해서도요. 교수님에게 저렇게 당당하게 대응하다니. 그만한 증거와 자신감에서 기반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케시마. 그 섬을 왜 이렇게 놀란거리일까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나가타 교수님 수업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민의 말들이 탁구공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튀어다녔어요. 일본 소설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금요일 오후에 도서관에 가고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온갖 질문들로 어지러웠어요. 그때 제 친구 사라가 인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알렉스. 금발 머리를 날리며 제 팔을 잡고 소리쳤어요. 사라는 모든 일에 흥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활기찼고 덕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기도 했죠. 그녀의 파란 눈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 한국 음식 파티가 있대. 같이 가자. 걸음을 멈추고 사라를 쳐다봤어요. 한국 음식? 정말? 그래. 돼지고기 스테이크라던가? 암튼 바비큐 같은 건데. 그게 무지 맛있대. 내 한국 친구가 완전 추천하더라고. 그녀는 꼬마애처럼 발끝으로 통통 뛰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 음식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김치밖에 모르는데. 저는 대답했지요. 사라가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알렉스, 넌 아시아 문화 전문가라면서? 한국 음식은 한 번도 안 먹어봤다는 게 말이 되니? 그건 마치 음악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클래식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봤다고 하는 거랑 같아. 아야.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다카하시와 같은 일본 책들을 읽고 같은 대화만 하는 것도 지겨워지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좋아, 가보자. 저는 손을 들어 올리며 못 이기는 척 승낙했어요. 토요일 밤 남대문 키친이라는 한국 식당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식당이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고풍스럽고 이국적이어서 정말 멋있었어요. 벽에는 산과 강이 아름다운 한국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부드러운 한국 음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오고 온 공간에서 믿을 수 없는 냄새가 났어요. 마늘과 향신료, 고소하고 매운 냄새들이요. 중국 식당이나 태국 식당과는 또 다른 강한 냄새였어요. 사라가 저를 2층 큰 방으로 데려갔는데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가운데에 구이판에 붙어 있었는데 저는 그런 테이블은 처음 보았어요. 구이판들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어서 공기를 가득 채우는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크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한국 여학생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밝은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어서 햇살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알렉스죠.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수진이에요. 사라가 당신에 대해 다 얘기해줬어요.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 열정이 전염되었어요. 아직 긴장되긴 했지만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자, 알렉스. 수진이가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이제 마법 같은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삼겹살이에요. 한국 바베큐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바베큐와도 다를 거예요. 삼겹살 두꺼운 조각들을 구이판에 올렸는데 즉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팝팝 터지기 시작했어요. 올라오는 냄새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스모키하고 진하고 침이 고이게 하는 냄새였어요. 고소한 고기 기름 냄새가 폭발한 듯 했어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수진이가 주방용 가위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칼이 아니라 이 특별한 가위로 고기를 잘라요. 그래야 육즙이 다 안에 갇혀 있어요. 구운 고기를 완벽한 한 입 크기로 조심스럽게 자르는 걸 보며 저는 놀랐어요.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것은 처음 보았어요. 가위로요? 고기를? 그래도 되나요? 기발하긴 하네요. 이제 포인트예요. 집중하세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제 접시에 큰 초록 상추 잎을 깔고 그 위에 구운 삼겹살 한 조각, 흰쌀밥, 마늘 한 조각, 그리고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진한 갈색 소스를 한 숟가락 올렸어요. 이 소스는 쌈장이라고 해요. 설명해 주었어요. 발효된 된장과 고추로 만들어져요. 이제 이걸 다 작은 패키지처럼 싸서 한 입에 먹어보세요. 작은 타코 정도 크기의 상추쌈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익숙한 우아한 일본 음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상하고 지저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보고 있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폭발. 제 입안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예요. 스모키한 고기, 아삭한 상추, 고소한 밥, 톡 쏘는 마늘, 그리고 그 놀라운 소스가 모두 합쳐져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뭔가가 되었어요. 혀 위에서 맛의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음식을 섞어 먹었는데 또 다른 맛이 느껴지다니요. 오마이갓. 입에 음식이 아직 들어있는데도 말했어요. 무례한 줄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맛있네요. 왜 아무도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고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테이블 전체가 웃음과 환호로 터졌어요. 수진이 손뼉을 치며 정말 기뻐했어요. 더 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반찬들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파전이었어요. 파가 들어간 팬케이크였는데 미국의 팬케이크와는 완전 다른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또 생각날 만큼 맛있었지요. 콩나물과 시금치는 소금을 친 샐러드 같은 느낌이라 무난했고 처음 시도해본 김치는 너무 매워서 한 조각을 겨우 먹고 물 한 컵을 마셨지요. 식사를 거의 마쳐갈 때쯤 수진이 다음 주에는 불닭 파티를 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불닭? 저는 물었어요. 불닭볶음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매운 인스턴트 라면이에요. 미국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요즘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저는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맵다니 어느 정도인가요? 그건 다음 주에 같이 알아봐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날 밤 집에 걸어가면서 온갖 새로운 맛들로 여전히 얼얼한 미각을 느끼며 제 안에서 뭔가 중요한 게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진짜 마음이 생겼어요. 해야 해서도 아니고 누군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정말로 원해서였어요. 일주일 동안 불닭 파티를 기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이 왔어요. 수지는 남대문 키친의 테이블을 불닭 외에 다양한 음식으로 꾸며놓았어요. 우유병들과 아이스크림 그리고 장난감 소화기까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즐거운 파티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수진이가 불을 내뿜는 무서워 보이는 만화 닭이 그려진 검은 포장지를 들고 극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불닭볶음면. 어른 남자들을 울게 만드는 라면이에요. 진한 빨간색 면에 끓는 물을 부었는데 올라오는 김만으로도 제 코가 얼얼했어요. 재채기를 여러 번 해야 했지요. 소스 포장은 액체 용암처럼 걸쭉하고 검붉었어요. 알렉스 수진이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라면이 얼마나 맵냐고 물었었죠? 첫 번째 한 입은 당신 몫이에요. 저는 슈퍼히어로처럼 가슴을 내밀었어요. 덤벼봐요. 인스턴트 라면 따위 무섭지 않아요. 제가 면을 포크에 한가득 돌돌 말아서 입에 우겨넣자 방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정확히 3초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봐요? 이게 그렇게. 하고 생각하며 으스대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불. 완전한 불. 누군가 제 혀에 직접 녹은 용암을 부은 것 같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투명한 콧물도 같이 흘렀고요. 숨을 쉴 수도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상한 색색하는 소리만 낼 수 있었어요. 우유 한 컵을 한 번에 꿀꺽 마셨어요. 그 다음 사라의 우유를 집어들었어요. 그 다음 다른 누군가의 아이스크림까지. 테이블 전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웃고 있었어요. 혀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자 매운맛에 이어서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느껴졌어요. 그리곤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입 먹었어요. 또 한 입. 또 한 입. 이 라면은 순수한 악마예요. 한 입씩 먹으면서 헐떡거렸어요.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를 고문하고 있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방 전체가 웃음과 환호로 터졌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불닭으로 울고 웃는 걸 다 끝낸 후에 수진이가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이제 말했어요. 오늘 두 번째 활동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 관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언급하는 걸 들은 적은 있었지만 저는 일본 드라마와 영화에 빠져 있었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지요. 첫 번째 장면부터 완전히 화면에 달라붙었어요. 이 드라마는 뛰어나고 무섭고 아름다웠어요. 돈에 너무 절망한 사람들이 어린이 게임으로 경쟁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게임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정, 배신, 탐욕, 그리고 사회가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모든 세부사항들, 의상, 세트, 음악, 연기가 완벽했어요. 그날 밤 2편을 보고 집에 와서 나머지까지 모두 보았어요. 저는 그날 새벽 4시까지 깨어 있어야 했지요. 다 보고 난 후 벅찬 가슴을 억누를 수 없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것 중 하나예요. 이건 순수한 천재작이에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제 온 세상이 뒤집혔어요. 한국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저를 놀라게 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다른 누구보다도 수백 년 먼저 금속 인쇄를 발명했어요. 믿을 수 없는 궁궐들을 짓고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했어요. 끔찍한 전쟁들과 어려운 시절을 믿을 수 없는 용기와 창의성으로 버텨냈어요. 한국 영화들을 봤는데 제가 본 어떤 영화들만큼이나 뛰어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음악을 들었어요. 케아팝만이 아니라 전통 노래들, 의미 있는 랩, 그리고 저를 울게 만드는 아름다운 발라드들까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틀렸고 불공평했는지 깨달았어요. 한 나라 전체와 그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했어요.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더 배우고 싶어서 흥미진진했어요. 그 다음 화요일 나카타 교수님이 다시 일본의 우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교수님이 저희에게 전체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일본만큼이나 문화와 성취가 있어요. 두 나라를 공정하게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은 충격받고 화난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민이 교실 건너편에서 저에게 미소를 지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식품회사 인턴십에 지원했어요. 심지어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보러 가는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웠어요. 정말로 알기 전에는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요. 제 편견이 놀라운 음식과 뛰어난 엔터테인먼트, 흥미로운 역사로 가득한 믿을 수 없는 문화를 발견할 기회를 거의 놓치게 만들 뻔했어요. 한국을 내려다보던 사람에서 한국 문화를 온 세상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열린 마음을 갖고 제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발견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와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